네,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네, 2절에 이제 응용심리학. 그럼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거는 이제 기초심리학, 기본적인 어떤 원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초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지식들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학문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적으로 묶어서 응용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현실 문제의 어떤 해결, 개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심리, 상담심리, 학교심리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네, 첫 번째 보시면은 네, 이제 인지심리부터 있고요. 자, 응용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걱정, 불안, 뭐 자존감,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연구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성격장애, 정신분열, 학습장애, 발달장애, 강박, 중독, 주의력 결핍, 우리 앞에서 발달심리나 아니면 학습심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현상을 연구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심리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현상을 발견을 했으면 이 부분들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응용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슬픈데 우리가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현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나의 어떤 마음을 다 그렇게 드러낼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 내가 나를 좀 돌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지금 위험한 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때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보를 찾으려면 이것도 역시 응용심리학에서 무언가 정보 제공이 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도 혼자 할 수 있고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찾아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학문이라도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 심리학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공황장애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갑자기. 공황장애가 진짜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내가 그 전부터 갑자기 대중교통을 타는 게 너무 싫다든지 아니면 사람 많은 게 나는 원래 싫어 이러지 않고요. 그냥 멀쩡히 잘 어제까지도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을 잘 타셨던 분이 한번 지하철이나 꼭 이게 이제 뭐 대중교통에서 일어나진 않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갑자기 졸도해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잘 못 타세요. 왜냐면은 내가 또 똑같이 그렇게 갑자기 숨 막히고 숨을 못 쉬고 졸도할 것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시 또 일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응용심리학에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임상심리인데, 임상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장애의 어떤 문제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이제 사람의 어떤 마음의 병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인접한 학문들하고 이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회복지학하고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했을 때, 정신 어떤 장애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임상심리학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이 들어가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치료, 네, 이런 부분을 개입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회복지학에서는 정신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물질적인 거 아니면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건 아니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줄 수 있겠죠.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각 영역마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임상심리학에서는 직접적으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적 개입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각 그 장애군마다 사실은 약물이라든지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조현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우울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불안장애, 강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약물은 뭘 써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요.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 장애가 뭔지, 이게 조현인지, 지금 우울인지, 불안인지 뭔지 각각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그리고 평가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료 전에 이쪽으로 갔어야 되구나. 네.
평가를 해야지, 이 사람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지, 아,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약물 처방까지 필요한지, 아니면 약물 처방이 없어도 되는 수준인지, 그럼 약물 처방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상담심 쪽으로 보내서 그냥, 아, 우울증이긴 하시지만 상담을 통해서도 약물을 처방받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케어가 되실 것 같으세요. 라고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교육행정, 자문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임상심리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진단을 하고요.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한물이에요. 자, 그래서 임상 장면에서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능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격 검사,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정신장애와 관련된 어떤 성격 검사라든지 지능 검사 이런 것들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아니면 로컬에서 하는 부분들도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심리사 선생님들께서 검사를 하고 소견서를 쓰면은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실제 정신과 의사는 검사는 안 해요. 검사를 못 해요. 예, 검사하는 영역은 임상심리에서 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행동장애의 진단에 이제 도움을 주고요. 이상행동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의 어떤 위기, 뭐 아니면 조현병과 같은 어떤 심각한 증상들, 다양한 정신질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임상심리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12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12장을 볼 때, 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양이 많아. 이상행동 군이 좀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잘 해봐요. 자, 옆에 하나 그냥 이름만 써두세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라이트너 위트머라고 이분이 임상심리사의 시조세예요. 시조세. 자, 임상심리학을 창시했던 분이고요.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1896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최초로 심리 클리닉을 열고 이제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어떤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배움의 장에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데 이제 안타까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학교 장면 쪽으로도 옮겨가게 되면서 학교 심리학 쪽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머, 위트머라고 그냥 임상심리 옆에다가 임상심리학 용어를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으로 이름 정도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시험엔 나와. 이상심리학을 시험 보는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우리 그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상담심리예요. 자, 상담심리는 임상심리에 비해서 좀 비교적 가벼운 문제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강박, 불안, 좀 이런 부분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약물까지 가지 않는 가벼운 일상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적응 문제, 대인관계 아니면 진로, 정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담심리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정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제 상담적인 어떤 부분으로 정상화 과정을 연구하는 부분을 이제 상담 심리에서 하고 있고요. 자,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있으면 이제 상담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고객,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는 고객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지 않고 내담자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왜 사람들을 만날 때 불편해하는지 잘 몰랐다라고 하면은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본인 스스로 좀 통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의식 수준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이제 상담 장면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남친이랑 싸웠어 어떡해 그랬더니 뭐 문자 보내봐, 아니야 무조건 기다려봐, 양쪽에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러면 기다려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죠. 이게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뭐 격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상담 장면에서 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문적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조언 충고하는 건 아니고요. 상담적 장면에서 하려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이제 상담자하고 이제 내담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 학문이 되려면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학문이 다 이렇게 각각의 나름대로의 연구된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연구 결과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어떤 뭐 가이드까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상담 설명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 학교 심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의 어떤 정신 건강을 촉진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잘 적응하고 잘 학교 생활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배움을 잘 또 그 환경 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잠재력을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혹은 집단 검사와 지도를 통해서 문제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지도 아니면은 생활 지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장면에서 혹은 꼭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학교 교육기관 전문가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좀 기관을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학교 심리학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초중고를 더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학교 장면도 있다 보니까는 대학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지금 현재 한 15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위클래스라고 해서 그 각 학교마다 그 상담 장소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마다 위클래스가 없는 데는 이제 진로 상담 교사가 배치가 된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한 15년 전부터 좀 이제 점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웬만한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제 서울 경기도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거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진로 교사하고 상담 교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같이 임상심리, 상담심리, 교육심리에서도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협업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고 임상심리도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심리도 상담을 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좀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만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개입, 심리평가, 예방교육, 직접적인 서비스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상담심리하고 임상심리에서는 부모, 교육, 학교 시스템에 대한 자문 같은 건 안 해요. 그런 연구를 안 하니까 아예 그 학문 자체에서. 근데 이제 학교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제도 안에 이런 시스템과 이런 제도가 중요해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의 프로그램,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교육청이랑 학교 관련 측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교육심리학이에요. 자, 교육심리학 분야에는 이제 교육하고 교육 과정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업, 교수법,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교수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 평가라든지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을 교육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건데 이분이 기능주의의 대표적 학자로 윌리엄 제임스고요. 자, 스탠리 홀은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발달심리에서 이제 청소년 연구하신 분이고요. 존 듀이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철학책 같은 데서 아니면 모르실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세 분이 이 교육심리학을 좀 이제 어떻게 하면 탄탄하게 구축하는데 가장 기초를 세우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영역의 심리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은 교육심리학에 맞고요. 여기는 발달이고 저쪽은 이제 기능주의 학파인데,
결국은 심리학이 도움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을 19세기 초, 20세기 초 이때,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했을 때 학교 장면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배우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틀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틀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산업 현장하고 조직 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노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회사집만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만들어진 학문이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고요. 네, 물론 여기에서 오는 부분이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한쪽 측면에 근로자 측면의 어떤 스트레스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회가 잘 구성돼서 돌아가려면 기업은 생산성이 있어야지 이제 이윤 추구가 날 수 있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이윤 창출을 할 것인가. 그럼 결국은 자기네가 함께 이제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이게 가장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산성, 근로자 복지 문제, 인사 선발, 직무 배치, 홍보, 광고, 시장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어른의 시간표가? 여기에 이제 쪼개져가지고 누군가는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누워서 핸드폰만 보는 거고, 그치? 잠, 일, 놀기에서. 자, 그래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자의 측면 아니면 기업 측면에서 나눠봤을 때 생산,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런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대인관계 아니면 조직적 측면에서 어떻게 더 발전해서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스트레스, 행동, 정서 이런 동기 이런 부분들을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두 분도 그냥 이름만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리는 없긴 하지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 이제 획을 그으신 분으로 이제 휴고 윈스턴버그가 있고요. 쿠르트 레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쿤 레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사실 일반인한테 그나마 더 큰 인지도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쿤 레빈이거든요.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사회심리학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심리학계론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사회심리학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자, 이 두 분이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기틀을 형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윌리엄 제임스. 자, 이 사람이 기능주의 보시면은 뒤에서 내가 다시 보여줄 건데 21페이지 보시면은 21페이지 2번에 기능주의의 윌리엄 제임스 있어요. 이분이에요. 작년 시험에 나왔고 이분이시고 자, 이분은 이제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윈스턴버그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 있는데 몇 번 이제 서신 주고 받고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왔으면 좋겠다. 하버드로 오세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하버드로 건너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죠. 무슨 일? 지금 산업 및 조직 심리학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밑에 있는 범죄 심리 있죠. 범죄 심리학도 그 초석을 다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넘어가는 게 다 비슷한 시기예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 이런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세부 분야가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막 차츰차츰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왜 만들어졌겠어요? 왜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건너갔어. 근데 건너갔는데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고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제 그런 어쨌든 히틀러의 독재를 피해서 거기에 계속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다 독일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산업및 조직심리학, 범죄심리학을 세우는데 초석이 되게 되고 역시 쿠르트 레빈도 이제 유태인이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사회심리학 쪽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시작이. 근데 역사 전쟁이 아니었으면 독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야. 자, 밑에 이제 범죄심리학 보시면은 범죄심리학에서는 그래서 그 방금 보셨던 윈스터버그가 이런 심리학을 실제 써야 된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 썼잖아요. 근데 이게 법정 장면에서 필요하다. 왜? 실제 지금은 그래도 뭐 과거에 비해서는 수사를 그렇게 하진 않지만 과거에는 강압적으로 수사를 더 많이 했을 테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실제 피해자가 아닌데 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뒤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가 돼 있는 경우라든지 뭐 자백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목격자 진술로 인해서 나는 실제 가해자가 아닌데 내가 가해자가 돼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 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이제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내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심리학적 이론하고 원리를 적용해서 범죄자의 어떤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기도 하면서 같이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하고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행동의 어떤 교정이나 예방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과 심리학이 만나서 이제 만들어진 학문이고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법정 장면에서 이제 볼 때 가해자, 피해자, 판사, 변호사, 목격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요인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판결을 내릴 때. 근데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가해자의 어떤 형량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 더 가혹하게 혹은 더 후하게 내릴 수도 있는데 그 영향이 뭘 것 같아요? 뭐 가해자의 어떤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근데 미친다라는 거예요. 실제 연구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이제 범죄심리학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악하게 생긴 사람한테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과 아니면 너무 선하고 너무 잘생겼어. 가해자가. 그랬을 때 형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프로파일러 뭐 이런 일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 형량 차이를 연구를 했더니 외모로 인해서 차이가 실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훨씬 더 잘 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하는 거야. 그리고 배심원들도 각각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이제 자기의 얘기를 막 호소하게 되면은 한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확증 편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오류들, 편향들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목격자 진술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보다 그 목격자가 본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사람이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요. 얘기가 내가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서 다시 재구성되면서 없던 얘기가 만들어져요. 그게 있었던 것 같고 마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범죄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이제 범죄 분석가, 보호 감찰관, 아니면은 진술 분석관, 교도관, 상담원, 전문가,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그 시험이 우리 공무원 시험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심리학 개론형 보는 이런 국가직 시험으로는 이제 그 보호직 7급에 있어요. 근데 이제 보호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 개론을 7급에서만 보고 9급은 안 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는 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서도 이제 범죄와 관련된 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심리학 개론을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자, 7번은 네, 이제 사회심리학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연구 주제로는 태도 형성, 변화, 대인관계, 편견, 뭐 집단 역동성, 폭력, 공격성. 네, 그래서 우리 11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나도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A다 B다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는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동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실제 내가 생각한 게 뭐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그럴 때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 답을 모르겠을 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그냥 못 본 척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또 내가 선뜻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상황의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들,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사회 현상을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집단 자체나 제도,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 속에 있는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진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상황하고 관계에서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은 사회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 행동에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격심리학에서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어떤 기적, 그 상황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는 사회심리학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회심리학은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응용심리학이 들어와 있기도 하는데, 이 사회심리학은 뭘 연구를 하냐에 따라서 기초심리학으로 랜덤으로 옮겨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응용심리학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현상 자체만 연구하게 되면은 기초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응용하고 이 기초에 안 나온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 중에 이제 7장에 동기하고 정서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동기정서 심리학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기정서 심리학은 이게 기초냐 응용이냐 했을 때 기초 응용에 그 심리학 개론서들이 안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를 안 하고 있어요. 기술을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심리학처럼 이게 좀 약간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냐에 따라서 응용으로도 들어가고 기초로도 들어가서, 근데 사실 사회심리학은 둘 다 들어가기는 해도 응용심리학 쪽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책들이 응용심리학 쪽에다가 사회심리학을 포진해 놓고 있긴 한데, 동기하고 정서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딱 어디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이제 책에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내용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기초하고 응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도,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챕터 3의 심리학의 역사와 접근 방법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4년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밑에 그 사회심리학 밑에 박스에 한국 그 심리학회가 16개라고 산하학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찾았을 때 16개가 맞았거든요. 올해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찾아봤더니 15개예요. 그 측정평가 심리학회랑 디지털 심리학회가 없어지고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건지 이름이 바뀐 건지, 그 코칭 심리학회가 14번째고 15번째가 심리측정평가학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은 15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뭐 한국 심리학회, 미국 심리학회, 영국 심리학회가 있고, 이렇게 각 학회 밑에 이런 분과가 있는 거예요. 임상심리 분과, 뭐 상담심리 분과, 건강심리 뭐 이렇게 각각의 분과가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2024년 14개고요.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때 확인해 봤을 때는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제가 뭐 하여튼 그때 뭐였지? 4년 전인가? 하여튼 논문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 심리학회 뭐 하여튼 들어가서 뭐 신청하느라고 들어갔을 때, 거기 미국 심리학회가 2019년 당시 53개였어요. 기억에. 그래서 생각보다 뭔가 미국 심리학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이게 학회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죠. 발전을 한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챕터 3의 심리학의 역사와 접근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절에는 심리학의 기초 뭐 2절, 3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1절은 그냥 듣고 그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 1절은 안 나와. 네, 2절, 3절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1절을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근데 책에는 다 있어. 그래가지고 우선 넣는데, 자,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책이랑 이거랑 그냥 PT랑
여러분이 듣고 이렇게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심리학의 기초 초기 발전은 우리 중요한 이전표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가 있어요? 철학이 아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철학이 꼭 없었어도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남을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존과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성숙해 넘어가게 되면 사유를 하게 되면은 신과 나에 대한 것들. 그래서 문명 속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고찰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아주 고대에서부터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이 발달하게 된 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의 그 시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유를 했던 그 철학적인 부분도 고대 그리스부터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금도 우리는 찾고 있지만 이거를 고대 그리스에도 찾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간 존재하고 인간 마음에 대한 이제 물음에 대해서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심리학과 철학은 유사하면서도 이렇게 철학에서도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심리학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과학이다. 심리학은.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철학은 계속 사유만 하고 있잖아요. 사유를 하고 가설적인 잠정적인 대답을 내놓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측정하고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적 실험하고 연구가 병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심리학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글귀 본 적 있어요?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거인들 어깨에 올라가서 이거를 찾으면 구글에서 찾으면 뉴턴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뉴턴이 했던 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르트르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여기였는데 제가 최근에 요새 또 이제 철학책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철학책이 어쨌든 우리나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거 아닌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이 말이 그 고대 그리스 쪽에서 이미 나왔던 말을 샤르트르가 다시 쓴 거다라고 또 그렇게도 했더라고요. 근데 구글이나 어쨌든 여러분이 검색 엔진을 돌리면 뉴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 철학자들이 이미 사유했던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이미 그 이전의 선조들부터 다 내려왔던 거야. 그래서 그걸 깔고 과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심리학 챕터에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었던 건 여러분이 그냥 기본 베이스로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면은 삶에 아주 조금 지식이 넓어지는 그 측면에서 심리학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냥 이해를 돕는 거죠. 자, 그래서 철학을 탐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자, 모든 학문의 뿌리는 이제 철학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 어원으로 필로소피아라고 하고요. 이제 필로하고 소피아를 나눠서 했을 때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필로소피아는 지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배우는 거죠. 알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뭔가 더 배우는 거. 자,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고대 그리스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론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있지만 이걸 다 담을 수 없고요. 그냥 빨리. 자, 소크라테스는 다 들어보셨고, 자, 초기 그 철학자들이 현실, 천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이전의 철학자들은 현실과 천계, 물질 자체, 본성, 그러니까 키케로 이런 사람들. 자, 굉장히 넓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그래도 심리학 개론서에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전 철학자는 잘 언급 안 하거든요. 그래도 한 줄 정도 소크라테스 이름 나와요. 심리학 개론서에 가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이전 철학자들은 전체를 봤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내면은 이제 포커스를 돌린 거야.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에 가끔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탐구의 초점을 무생물계에서 인간 본성으로 사람한테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에 대한 문제, 알고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너가 진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너의 분수를 알라. 이 뜻이 아니야. 이 뜻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네가 실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러면 너가 모른다는 것도 너는 알고 있는가.
너는 그러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화법 논박술로 해가지고 계속 제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치죠. 자,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 선을 행하지 않는 거는 내가 지혜가 없어서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럼 올바로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다라 사람들은 그걸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의 그 지행합일은 세 가지예요. 알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플라톤은 누구 제자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제 플라톤이에요. 자, 플라톤은 이제 지식의 원천에는 감각, 우리가 아까 지각 및 감각 심리학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런 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지. 자, 근데 또 아까 전에 목격자 진술, 내가 본 게 진짜일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심을 플라톤도 한 거예요. 감각, 우리가 믿고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의존하고 믿어야 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감각 경험보다는 이성적인 거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 왜냐면 감각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같은 음식을 매일 먹을 때 같은 음식을 같은 음식을 오늘 먹고 내일 먹고 했을 때 이게 다를 수 있죠. 맛이.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지금 닫아서 나하고 너가 먹을 때 서로 느끼는 그 맛은 똑같은데 서로의 느낌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뭐 굉장히 측정치가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플라톤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한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생대습설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플라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플라톤이 귀족이야. 귀족 아들인데 그냥 알아두면 그냥 삶에 요만큼 도움이 되는 플라톤이 엄청 어쨌든 고위층 자제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철학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희극 작곡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만났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배움을 가다 보니까 원래 똑똑했고 원래 그 주변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 거의 이제 국가 고위직 그 통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크라테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 통했고 근데 그 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존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누명을 쓰고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그 과정에서 너무 사람들이 이전에 소크라테스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걸 보면서 회의감에 굉장히 크게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떠나요. 잠시 여행을 떠나요. 이게 이렇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근데 떠났는데 이 사람이 임신매매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12년을 있게 돼요. 노예로 12년을 있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누군가가 저 사람 플라톤인데 하고 알아본 거야. 플라톤이 되게 잘생겼대요. 근데 이제 한눈에 알아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키레네아파의 아니케리스라고 이 사람도 소크라테스 밑에서 잠시 같이 공부를 잠깐 했어. 아주 잠깐. 근데 플라톤은 찐 제자였고 이 사람은 진짜 잠깐 했는데 플라톤 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플라톤 몸값을 지불을 하고서 플라톤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왔고 플라톤은 이미 그 원래 집이 좀 이렇게 귀족 가문이었잖아. 근데 돌아왔을 때 더 엄청 발전한 거야. 재산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플라톤이 오자마자 이제 자기 그 몸값을 지불해줬던 이분한테 이제 다시 돌려줬는데 이분이 안 받은 거야. 괜찮다. 그래서 그 몸값으로 세운 게 아카데미아예요. 자기 몸값으로 세운 학교가 아카데미아고 이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누굴까? 아이고, 이 사람은 뒤에 나올 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고 자 그러면 아까 소크라테스는 이제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를 한 거고 지금 플라톤은 조금 더 대화법을 이후에 아카데미아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변증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증법 변증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체계화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데아. 왜냐면은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할 때 이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야. 일반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여기 있는데, 자, 지금 플라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성적 사고. 그럼 그건 어디 있어요? 밖에. 이데아. 그럼 우린 여기를 실제 여기를 나가야지 내가 원하는 삶,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인식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빛을 차단하고서 우리가 밖을 못 나가게끔 실제 그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게끔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묘사를 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냥 아까 우리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습관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것들.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회사집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이데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카데미아에 들어왔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의 제자예요. 근데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학생은 본인이 플라톤이 한 거를 이제 배우는데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학문을 추구를 했어요. 근데 둘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은 방금 보셨던 동굴 벽의 그림자, 우리가 그 밑에서 벽을 보게 되면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세상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저 너머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데아,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진짜는 그냥 현실 자체에 있다. 그러면 그냥 그 형상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그렸을 때 여기 앞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플라톤,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면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고 누가 플라톤일까? 그쵸? 맞았어요. 자, 아까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사람이 플라톤, 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왠 줄 알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플라톤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저 너머에 이데아.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책을 들고 있어. 이 책이 티마이오스고 이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 볼 때도 이런 거 같이 보면 재밌지.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제 중간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가 있는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나중에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근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근대 철학이 발전하면서 경험론, 한미론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컨, 홉스, 로크, 데이비드 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넘어왔구나. 합리론은 데카르타, 스피노자, 라이프치니. 그리고 이 둘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조금 그 중간에서 절충이 됐던 부분을 이제 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거, 인식하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거기에서 찾아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문인 반면에 그런 합리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성적인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합리론도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고요. 그러니까 추론, 사고, 판단 이런 의미를 가져. 그럼 결국엔 우리는 이성적인 거를 더 중시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험론에 데카르트가 먼저 나왔네. 네. 자, 그러면 근대 볼게요.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대에는 지금 경험론에 인식, 지시, 근원, 오직 경험에서 찾는 철학적 입장의 경험. 그럼 여기 이제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로크의 백지설. 그래서 인간은 출생 시에 지식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백지 상태로 태어난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색깔을 그리냐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학습하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백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학습과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부분이 더 잘 기능할 수 있게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실증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또 토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감각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감각심리학이라든지 지각심리학 혹은 동기정서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자, 합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식론의 학설, 인식론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17세기의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심신 이원론을 이야기했어요. 이원론이 뭐예요? 심신. 마음하고 몸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나요? 자, 근데 뭐 이제 말은 심신이원론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체 아니면 이성? 이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성이 더 중요하지만 데카르트도 뭐 심신이원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완벽히 다 분리됐다라고 말하진 않고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데카르트는 송가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송가선이 현대에 찾았을 때는 어디냐면요. 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자리예요. 솔방울샘. 근데 거기가 여기 한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시기에 이게 인간의 어떤 뭔가 이성을 같이 연결해주고 상호작용해줄 수 있게끔 영혼의 의지가 이 송가치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전에 또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고대에서 중세였고 근대로 넘어오긴 했지만 이 데카르트가 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신체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보다 이제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넘어오긴 했어요. 자, 이게 가능했던 거는 그 르네상스 시기를 데카르트가 있었던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서 오게 돼요. 그래서 이미 다 누렸어. 과학의 어떤 그 발전도 다 누렸고 그리고 이때 르네상스 시기에 누가 있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그러니까는 어떤 예술적인 부흥도 다 일어났고요. 그리고 과학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나왔어. 지동설 전에는 뭐였게요? 천동설. 근데 이게 이제 주동설이 나올 때 천지개벽할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과학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갈릴레오가 뭐래요? 만환경으로 목성도 발견해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시기에 이거를 했대. 목성을 발견을 했대. 달 표면도 스케치를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우리가 이전에 그냥 말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성에 대해서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더 이제 사유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사실 고대에서 아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계속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중세에 이게 다시 또 신으로 넘어가요. 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르네상스에 인간으로 넘어오거든요. 인간 본성으로. 그러면서 이때 이제 휴머니즘이 살아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솔방울샘 얘기했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데카르트도 이런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믿은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 부정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기가 이상해서 그런 거야. 그 손가치가 이상해서. 그래서 이거를 실제 여기에 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거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솔방울샘을 제거하는 이런 그림들. 그리고 이거는 풍자긴 하지만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실제 몸하고 영혼이 이런 부위가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거죠. 이런 찾으면 그림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프렌츠 가리라고 하시는 분의 어떤 골상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능 배울 때 그 제일 시초로 이런
두뇌, 대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프렌치 칼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각각 뇌 부위가 하는 일들이 다 다를 거야. 근데 물론 수술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지금은 이제 MRI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가 있으니까는 각각의 뇌의 어떤 영역들이 다 하는 게 달라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몰라서 근데 그치만 나름대로 이제 지도를 그리면서 각각 부위가 하는 일들이 다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뇌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현대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고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자, 그래서 경험론하고 합리론의 어떤 차이를 보시면은 경험론은 이제 경험에서 유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귀납적 추론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 합리론은 연역적 추론이에요. 자,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 뭐예요? 여기 뒤에 해놨나? 여기 있다. 자, 연역법 보시면은 요런 거 많이 봤죠?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어떤 전제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논문이라고 하는 거를 쓰려면 가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설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론이 있어야 되죠. 이론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A가 B한테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연역법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혹시 제인구달 알아요? 침팬치 연구하시는 여성학자분이신데 이분은 평생 이제 그런 침팬치와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침팬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신 거야. 그러면 계속 가서 관찰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보이는 어떤 특이한 어떤 행동들이 있을 거고 정서적인 거 아니면 그 안에서의 무리생활 여러 가지 관찰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그거를 토대로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이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특별 케이스죠. 소수 희귀한 케이스의 어떤 자료를 이제 남김으로 인해서 결과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귀납인 거죠. 내가 경험한 걸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철학에서 사유하고 있었던 방식들이 나중에 심리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봤을 때 경험론은 지금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그러면 사례 연구 같은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실제 경험한 것들. 그리고 합리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 연구 같은 것들, 가설을 세우고 내가 거기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귀납법하고 연역법은 이제 뒤에서 6장에서 다시 볼 건데 개별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특수한 어떤 사례를 계속 보편적으로 쌓이다 보면은 야 이것도 약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이미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우리가 가설로 밑으로 세우면서 이제 잘 조직화 시켜가지고 이 A가 B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런 흐름으로 갖고 오는 형태가 이제 연역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얼마 안 되니까 이거까지 할게요. 자르기가 너무 애매하다. 자, 그래서 합리론은 지금 데카르트하고 그 합리론의 고원은 이제 감각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탐구함으로써 초기 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를 제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성사고 하면서 실험 연구 쪽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됐고요. 그리고 의식화되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정신활동이 존재하는 생각을 지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심리학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3번의 연합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심리적 연합작용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휴문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리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은 윤리적 행위를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루소의 자연주의 철학, 이거는 루소가 쓴 책 에밀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옆에 에밀이라고 하나 써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발달심리 쪽에서는 시험 문제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루소 에밀은 루소가 쓴 책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연주의 철학에 어린이는 자유롭게 자기 소질에 따라서 항상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된다. 얘기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냥 내버려줘도 잘 큰다, 잘 자란다, 아이답게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악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인간 본성대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좋은 얘기를 했고, 이게 에밀이라고 하는 책이 양육서예요. 결국에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의 본성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엄마들한테 많이 읽혔대요. 그래서 어떤 엄마한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마리 앙투아네트. 네.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때 이거에 진짜 이렇게 확 영향을 받아서 말년에 전원 생활했잖아요. 이 책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럽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간을 바라보고 있었던 부분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철학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 어떻게 심리학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생리학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이 되게 되면서 19세기 이후 생리학의 발달로 정신생활이 신체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어떤 뇌 물리적 작업의 산물이라고 하는 주장을 얻게 되면서 과학적 접근이 이제 가능해진 게 생리학이 발전을 하고, 생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의 발전은 결국은 과학적인 어떤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심리학과 철학이 묶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거죠. 생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들으신 거는 그렇구나. 네, 그 정도.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2절 현대심리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